네,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중고자 아카데미 두 번째 순서 최혜인 교수님의 흥보가 이해와 감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성창순 선생님의, 명창님의 음원을 들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는 심청전을 청해서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더 잘 되고 또 더 이렇게 많이 알게 되어서 감상의 여지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흥보가 이해 감상, 먼저 앞에는 판소리와 관련된 단가라든지 창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흥보가의 주인공인 흥보가 어떻게 해서 또 자수성가하고 또 그 반대편인 노을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 행간에 있는 조선 후기의 우리 사회상, 그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또 투영됐는지 재미있게 해설과 감상의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우리 최혜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고자 아카데미 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판소리 전반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앞부분에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 위주로 한 편씩을 사설과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흥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흥보가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판소리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프린트에 담았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판소리라고 일컫는 이 장르는 판하고 소리가 합쳐진 말인데, 이 판이란 말이 한 판, 두 판, 그래서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바탕을 다 부르는 거를 처음에는 판소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판소리를 한 마당이라고도 하고 한 바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에 판소리를 할 때 판소리만 한 게 아니라 뭐 줄타기나 땅재주나 기타 여러 가지 연예나 고개를 12개 레파토리를 가지고 공연했을 그 시점에는 그 여러 그 레파토리를 한 마당 두 마당 이렇게 번갈아 가며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판소리가 한 마당을 차지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말인 것 같고요. 바탕이란 말은 판소리가 이야기 줄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소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탕이란 말도 쓰는데, 이 판소리란 말 안에 이미 한 바탕이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에서 어떤 넓은 마당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모인 이런 자리를 벌린다, 판이 열렸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공간적 의미도 물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판소리가 우리 순수 말이기도 하고 잘 또 금방 들으면 이해도 쉽고, 그래서 판소리라는 개념으로 장르 명칭이 일단은 굳어졌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예전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판소리란 말 대신에 뭐 창극, 뭐 창극조, 국극,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정병욱 선생님부터 이 판소리란 용어를 학술적인 용어로 쓰기 시작해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순수 예술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장르로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소리라고 하면 그 안에 이 판소리로부터 파생되거나 판소리와 아주 근접한 음악 장르가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단가인데요. 이 단가란 개념은 원래는 짧은 노래라는 걸 일컫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조도 단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장가죠. 긴 노래. 짧은 노래, 긴 노래 했을 때 단가, 장가 이런 말을 쓰는데, 시조랑 달리 판소리 이 장르 안에서 단가라는 말을 쓸 때는 판소리 본사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바탕소리라고 하는 춘향가, 심청가 이런 거를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서, 또 고수랑 호흡을 먼저 맞춰보기 위해서, 뭐 악기 연주할 때도 앞에 이렇게 낑낑 하고서는 조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꾼이 자기 목을 이제 안정시키고 또 청을 잡고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목을 좀 다스려 놓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부분의 노래를 단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가는 한 가지 장단으로 되어 있고 또 내용도 뭐 자연이나 인생무상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 때문에 아주 평이한 평조로 부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단은 중몰이라고 하는 12박 기본 장단으로 되기는 돼 있죠. 요즘에는 진국명산, 뭐 죽장망에, 뭐 운담풍경 이런 굉장히 많은 단가들이 지금도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대개는 그 명창마다 자기가 주로 부르는 단가들이 좀 있어요. 박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백발가를 부르신다든가 또 뭐 조상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철가를 부르신다든가 이렇게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단가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이 단가를 그래서 허두가, 초두가, 단가, 영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고 그 1840년대 글만 해도 단가라는 개념이 아니고 영산, 영산 초장 다스름 뭐 이런 말을 써서 단가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언제부터 생긴 거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이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판소리가 생기기 전에 단가라는 장르가 먼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판소리적인 창법을 가지고 예전에는 가사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가사. 운율에 맞추어서 길게 그 4-4조 정도로 길게 이제 서정적으로 이루어 놓은 문학 작품을 우리가 가사라고 하고 그 가사를 창으로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사창과 다르게 이 가사를 가지고 판소리 쪼로 부르는 게 이제 단가. 이렇게 좀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굳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판소리 앞서서 먼저 부르는 짧은 노래를 단가라고 하는데 창작된 단가도 있지만 판소리 한 대목을 단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고고천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월만정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대목 하나를 따로 떼어서 단가로 앞서 부르기도 해서 단가가 굉장히 내용이나 주제도 다채롭긴 하지만 일단 판소리랑 연관되었을 때는 앞부분에 미리 한번 부르고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지금 듣고 있는 판소리는요.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12바탕이 있었다. 그러니까 12개의 레파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게 이제 한시로 줄거리가 대충 적혀 있는 내용이 문집에 남아 있는데요. 이 12바탕은 사실은 꽉 짜여져서 이것이 12개 레파토리야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판소리 여러 작품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어느 시기에는 12개의 레파토리가 좀 정착이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쯤 오면 이제 유행에서 좀 뒤처지거나 음악적으로 좀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시대에서 밀리는 이런 소리들은 자취를 감추고 신재효라고 하는 고창의 그 평론가이셨던 분이 6바탕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나머지 6개는 시대에서 밀리고 6개 정도만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6번째 작품으로 정착된 게 병강세가죠. 그래서 병강세가는 지금은 소리는 없고 박동진 선생님이 복원하거나 재창작해 놓은 작품만 있는데 19세기 말만 해도 그 장재백이라고 하는 신재효 문화의 유명한 명창이 병강세가를 잘 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전승이 되지 않지만 그 김성옥 중고제 시조 김성옥의 아들이었던 김정근이 무수기 타령을 잘 불렀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세기 말역까지는 그래도 은근히 전승이 이제 간신히 되고 있던 것들이 20세기 초에 와서는 이제 병강세가 마저도 탈락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통 인간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는 5바탕의 작품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정정열이라고 하는 명창이 수경낭자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수경낭자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새로 만든 작창된 소리가
박록주 명창한테 이어지고 그게 박송희 명창으로 가서 지금 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수경낭자가가 전승이 되고 있어서 그 19세기 초반에 가짜 신선 타령이라고 있었다는 작품은 사설도 없어졌고 창도 잃어버렸지만 20세기 초에 수경낭자가가 새롭게 보완이 돼서 조선 창극사에는 12작품으로 가짜 신선 타령이 빠지고 수경낭자전이 들어가는 그런 정리가 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바탕이 점차 줄어서 지금 현재는 5바탕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 5바탕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병강세가 같은 경우는 박동진 선생이 부른 게 있고 또 수경낭자 같은 경우는 근대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7개 정도의 작품이 지금 그래도 남아있고 배비장전이나 옹고집 타령 같은 경우도 박동진 선생님이 새로 그 사설을 가지고 새로 본인이 이제 창을 만들어서 작품을 전판을 남겨놓으신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좀 또 이어가는 제자들도 드물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대에는 어떤 작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작품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판소리가 딱 정해진 작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오랜 세월 축적되면서 누적이 됐고 그 누적된 작품들이 예술성을 획득을 해서 정말 그 고전으로서의 어떤 명작이 되면 후대까지 잘 전승이 되지만 이게 생겼다가 여러 사람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잠깐 유행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바탕 중심으로 판소리가 그 전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창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검은고 병창이나 가야금 병창 이렇게 부릅니다. 검은고 병창은 부르는 사람이 좀 드물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신쾌동이라고 하는 가야금 산주 잘 탔던 그 백락준의 제자분이 검은고 병창을 했다고 하고요. 가야금 병창은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가야금은 워낙 이제 화사하고 판소리와는 다르게 조금 밝은 음색으로 조금 쉽게 단순화시켜서 선율을 부르기 때문에 연주와 노래를 겸하여서 부르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판소리 부분을 가야금에 얹어서 부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것도 판소리를 배워야 가야금 병창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병창하시는 분들이 판소리도 많이 배우셔서 이제 하시죠. 그 충청도의 청주 출신인가 충북 출신인데 김재철이라고 하는 분이 석화제라고 하는 창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석화제가 가야금 병창의 창법이 나중에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도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승도창은 줄타기를 하면서 부르는 창을 승도창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판소리에 앞서서 원래 승도창이 있었다 이렇게 그 이보영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승도창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고도의 판소리 예술이라기보다는 줄타기를 하면서 창도 하고 재담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일이 같은 얘기도 하고 줄타기 고개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를 하는 와중에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르던 노래를 판소리적인 창법으로 불렀다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 줄타기 하던 분들이 부르던 노래가 판소리로 이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승도창을 했던 부분이 따로 그 부분만 독자적으로 광대가 되어서 이제 전문성 있게 공연을 한 사람이 판소리 소리꾼이 이제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됐습니다. 이날치 같은 분은 이날치 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날치가 서편제로서는 그 시조인 박유전 다음 번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곧제 서편제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줄타기 명인이었다고 해요. 아마 이날치 같은 명창은 승도창을 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불렀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승도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판소리와 연관되는 가까운 그런 음악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판소리에서 근대, 아까 원각사, 협률사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극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생긴 장르가 바로 창극인데요.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가 워낙 이게 안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1인극이잖아요. 이게 극적으로 보면 1인극인데 혼자서 노래도 하고 또 연기 동작도 하고 또 안일이라고 하는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인극을 그 여러 명이 배역을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창극의 시초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적인 연극적인 창극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입체창이라고 해서 판소리를 이제 여러 명이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이도령 부분에서는 남자가 하고, 뭐 춘향이 부분에서는 여자가 하고, 뭐 방자 부분에서는 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맡아서 자기 배역을 그냥 서서 각각 그 판소리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를 분창이라고도 하고 입체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 그냥 뻣뻣하게 서 있기보다는 약간 연극적으로 이제 이도령이 할 때는 이도령답게 하고 춘향이가 할 때는 춘향이답게 하니까 이런 입체창이나 분창이 발전이 되면서 극으로 이제 그 더 커지게 되고 이 커지게 된 극을 우리가 보통 창극 이렇게 장르가 새롭게 생기게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창극이 생기게 됐냐 하는 유래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03년 가을에 강용환이라고 하는 분이 창극 춘향전을 만들어서 올렸다. 이 강용환은 그 연출가이면서도 극작가이셨기 때문에 그 전통 예술을 가지고 서양식 극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신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뮤지컬인데 이게 뮤지컬 같은 극을 만드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청나라에서부터 유명했던 왜 경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여러 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들이 이 우리나라 근대에 이런 창극 이전에 서울에서도 경성에서 공연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극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야 우리도 그러면 판소리를 갖고 이렇게 극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 유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극이 아무래도 인기를 많이 얻게 되니까 또 창극이 실제 지금처럼 막 극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명창들이 모여서 이렇게 입체창을 하는 형식의 극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여러 경연대회라든가 뭐 판소리도 창극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20, 30년대 근대 극장이 많이 생기면서 이 창극이 점점점 그 유행을 타기 시작하고 또 돈만 내면 예전에는 임금님만 보던 이런 여러 예술을 일반인들도 다 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창극을 보기도 하고 또 판소리를 듣기도 하고 해서 30년대까지는 이 판소리와 창극이 굉장히 인기 가도를 나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기 한성준 보셨지만 한성준이 했던 그런 연예 기획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대 40년대 되면 나름 이제 그 연예계도 발전을 해서 소비적이고 유흥적이고 좀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공연을 하게 되니까 비판이 많았어요. 평론계에서 비판이 많았어요. 아주 잡탕이다. 뭐 울고 짜고 한다. 뭐 이제 그런 와중에 중고제 소리보다는 남도 소리나 서편제 소리 위주의 애절한 소리들이 유행을 하는 음악적인 이제 시류도 변화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극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명창들, 그러니까 조선성악연구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1934년쯤인데요. 이즈음에는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예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모여서 제대로 된 우리 예술을 좀 그 정리를 하고 또 이런 창극도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명인 명창들이 다 모여서 조선성악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창극을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많은 이제 작품들이 이동백이나 김창룡, 송만갑, 정정열, 김창진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정본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 그런 분들이 만든 이런 창극 형식의
그 판소리들이 음반으로도 많이 생산되어서 아까 콜롬비아판, 빅타판, 뭐 오케판 이런 데서도 전판, 춘향전, 적벽가, 심청전 이런 것들, 폴리돌판 심청전 이런 식으로 음반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창극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은 국립창극단이 있죠. 국립창극단에서 우리나라 창극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데, 창극이 우리나라 민족극으로서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양극 형식으로 거기에 그냥 그 판소리만 얹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해외 유명한 작품들을 가져다가 창극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우리나라 민족극 창극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튼 조선성악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당시로서는 1930년대에 이 명창들이, 전국의 명창들이 다 집결해서 정말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술인 총연합회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창극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비슷한 시기에 한성준도 자극을 좀 받았는지 조선 그 무용연구회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또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창극이 이제 판소리의 그 뭐랄까요? 파생된 장르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창작 판소리가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는 뭐 춘향전도 춘향가로 최초에는 창작된 판소리죠. 그런데 근대에 와서 새롭게 공연되는 이런 창작 판소리들은 특이한 게 작가나 작창이 분명히 누군가 개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춘향가, 심청가는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또 그 유래 이런 것도 아직도 그 정확하지가 않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적층된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작가이자 향유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작가이자 향유자이자 또 창작층, 뭐 부르는 사람 소리꾼은 개인이 있지만 이 사설을 만들고 또 어떻게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듣고 하는 거는 모두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창작 판소리는 일단 다듬어진 사설을 누군가가 작사를 했고 누군가가 작곡을 하는 것이 대개는 분명히 밝혀져 있고, 1904년에 김창완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최병두 타령이 최초의 창작 판소리, 그러니까 근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창작 판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그 이인직이라고 하는 근대 소설가가 은세계라고 하는 근대 소설을 또 각색해서 만들기도 했죠. 신소설이 막 생기던 시대였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신소설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소설을 조금 다듬어서 신소설식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또 꽤 있어요. 그리고 최병두 타령은 그 뭐 탐관오리한테 억울하게 맞고 재산을 빼앗긴 그 최병두라는 사람의 일생을 얘기한 건데요. 이때 뭐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뭐 최병두가 맞아 죽어서 나갈 때는 막 거기다가 막 돈 걸어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막 이런 관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작을 아마 이인직이 소설로 각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박동실이라고 하는 저 담양의 유명한 명창이 열사가류, 뭐 이준 열사, 뭐 윤봉길 열사, 또 안중근 열사 이런 열사들에 대한 판소리를 만들어서 열사가를 만들었고요. 박동진 선생님 또 창작 판소리 엄청 만드셨죠. 이순신전도 만드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창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판소리가 계속 이렇게 창작이 되고 있지만 즐기는 사람이 창작 판소리는 조금 한정돼 있고, 또 내가 듣고 싶다고 이게 막 항상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아니고, 또 이게 유행이 조금 되다가도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이게 이제 나중에 200~300년 후까지 남아있을 만한 소리가 흔치 않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뭐 춘향과 심청가도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중에서 명작이 남게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명작들이 남을 만한 것이 제 생각에는 열사가류나 아니면 그 임진택 선생이 김지아 시를 바탕으로 만든 그 여러 사회 비판적인 그런 재미있는 창작 판소리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뭐 똥바다라든가 뭐 소리내력, 5월 광주 이런 일련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라서 이것도 나름 굉장히 전승이 될 의미가 충분하고 또 지금도 임진택 선생님이 열심히 또 제자를 양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것도 근데 또 재주 있는 많은 젊은 명창들이 새롭게 그 시대에 맞는 재미있는 판소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소리가 계속 새롭게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는 좀 짧죠. 짧은데 이제 이게 전승이 되려면 이 안에 이제 던음이라고 하는 그 새롭게 부가되는 여러 의미 있는 사설들이 첨가도 돼야 되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소리와 깊이 연관되는 전통음악 장르의 단가 또 병창, 승도창, 창극, 창작 판소리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다 이제 판소리로부터 파생된 장르들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소리가 정확히 뭐 언제 딱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달이 명창으로 유명해지기 이전에 이제 판소리가 슬금슬금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18세기 이전에는 아무리 못해도 18세기 초반에는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위상이 좀 났을 것인데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400년 차 되는 이 시기에까지 판소리가 내려온 저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수백 년을 뚫고 지금 남아있는 5바탕의 판소리 사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단순한 이야기부터 또 단순한 음악에서부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시대적인 의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긴장과 이완 또는 뭐 비장과 골개 이런 재미있고 눈물 나고 웃음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로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그 판소리 소리꾼들은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뭐 하나로 그냥 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슬픈 부분도 있고 기쁜 부분도 있고 또 폭소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긴 시간을 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그 소리를 들으려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오늘 이제 흥보가 차례입니다. 흥보가는 판소리 5바탕 중에서는 제 생각엔 가장 늦게 생긴 것 같아요. 늦게 생긴 것 같고 또 배경이 원래는 충청, 경상, 전라, 얼음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남원으로 이동을 해서 남원 지역에 흥보 마을이 이제 있는 것으로 고증 아닌 고증이 되어 있고 전라도 지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흥보가 명창들이 뭐 전라도에도 많지만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불렸고 또 보성소리 같은 경우 그 전남 보성 지방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나라 그 판소리를 굉장히 잘 유파를 만들었던 보성소리 같은 경우에는 흥보가를 안 불러요. 전라도인데도. 왜 그러냐면 보성소리는 굉장히 사설을 유교적으로
양반들이 좋아하게끔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까불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막 그 가벼운 이런 소리를 좀 잘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흥부가 같은 경우는 그 놀부가 나중에 박을 타는 이런 부분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온갖 유랑광대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주로 이제 유랑광대가 부르던 그런 노래 레파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뒷부분을 전승을 안 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흥부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동편제 스타일만 남아있죠. 서편제 쪽에서는 흥부가를 거의 부르지 않고 불렀다 하더라도 이제 전승이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흥부가는 우리말이 굉장히 대체로 많아요. 다른 왜 춘향가 심청가 보셨을 때는 온갖 한문 막 어려운 말 이런 거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판본에 비해서 흥부가는 굉장히 우리말 사설이 대폭 많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듣기도 쉽고 또 내용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사설이나 대충 내용은 아시지만 실제 판소리로 부르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하게 보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설을 차근차근 보면서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또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려고 합니다. 먼저 흥부가 사설을 보기 전에 흥부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체 화면을 하려면 어디를 눌러야 되나? 네. 흥부와 놀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 주제를 좀 압축하면 좋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는 판소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게 변동하는 조선 후기 사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도덕군자 이야기, 양반들의 세계관 이런 데서 좀 탈피해서 돈이란 게 중요하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판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사회상을 굉장히 잘 담아냈고 그래서 특별히 돈에 관련된 윤리학을 노래했기 때문에 두 서민의 경제학이라고 붙였는데요. 흥부하고 놀부가 처음에 태어난 거로 보면 양반 집안에서 흥부는 태어난 것처럼 묘사가 되고 놀부는 서민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모순이 있어요. 그만큼 흥부는 이제 양반 스타일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놀부는 당시로 얘기하면 신흥 부자인 거죠. 신흥 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같은 형제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형제지간에 어떻게 하면 돈으로 싸우지 않고 형제지간 윤리를 잘 지키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 흥부가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설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성품인데요. 성품. 우리가 잘 아는 놀부 심술이 있죠. 놀부 심술은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루는 이 내용은요. 경판본 흥부전이에요. 경판본은 서울에서 찍어낸 소설 흥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소리가 이제 유행을 하니까 판소리를 바탕으로 소설이 이루어지고 그 소설이 판본에 찍혀서 팔리거나 책방이라고 하는 데서 유통이 되는데 그렇게 유통이 된 서울 지역의 판본을 경판본이라고 하고 전주에서 유행을 했던 판본을 완판본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 경판본 흥부전은 있는데 완판본 흥부전은 없어요. 완판본 심청전, 완판본 춘향전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 지역에서는 또 흥보전을 별로 안 좋아했는지 흥보전을 그 소설로 찍지는 않았어요. 찍었는데 없는 건지 하여튼 뭐 지금으로선 남아있지 않고 경판본으로만 흥보전이 남아있는데 이 경판본 흥보전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설이 되게 풍부하고 흥보가라는 판소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많이 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흥보가는 그 동편제를 중심으로 흘러내려왔는데 대개 놀부가 나중에 왜 제비 후리러 가서 그 놀부한테 억지로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또 와서 박을 심어주잖아요. 박을 갖고 와서 그 박을 타가지고 그 박 속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뒷부분이 탈락이 돼서 없어요. 없는 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완본 원래 불렀던 끝까지 불렀던 거를 보기 위해서는 소설본, 기록본을 볼 수밖에 없는데 경판본을 보면 그 뒷부분 놀부가 박타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하는 부분이 뒤에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성형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경판본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